멀리 출장 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장세종입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아리스다고가 있는가 하면 또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신라죠, 신라. 에베소 감옥에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줬을 때 감옥에 갔잖아요. 그 신라도 있고요. 또 있어요.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고난도 당했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함께 감옥도 가고 이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죄인으로 로마 여행을 죄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가지만 여행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25장이 됐어요. 25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25장 그 하반절에서 우리가 했지요. 거기서 그거는 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이렇게 됐는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중드는 사람의 그 사람 아리수다고도 함께 갔다.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다고가 네로 치하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나와요. 네로 치하에 지금 네로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네로 치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로 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 공부. 한 20년을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 취득하기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열흘 만에 누적 관객수 18만 명을 넘겨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습니다. CGV 연령별 예매 분포를 보면 50대가 45.8%로 가장 높고 40대가 26.1%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연출한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상과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1일 개봉됐습니다. 건국전쟁입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건국전쟁 누적 관객 18만 명이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흥행 돌풍이냐면요. 심지어 어디서도 보도를 하고 있느냐. 야, 이걸 MBC도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 다큐 건국전쟁 이례적 흥행이다. 열흘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다. 라면서 MBC까지도 이걸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MBC도 눈을 감아주기에는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로 지금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언론 보도는요. 아직 최근 통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자, 그러면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우가 지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누적 관객이 되었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만이라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24만 1,470명입니다. 24만 1,470명. 어제 하루 동안에 6만 1,000명이 넘게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 오신 겁니다. 지금 이 건국전쟁이 흥행 돌풍을 타고 있고 더 나아가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건국전쟁을 본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하루 만에 6만 1,000명이 와서 누적 관객 수가 24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직 설 연휴가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건국전쟁이 개봉된 게 이제 11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더 개봉일 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고, 보셨더라도 안 보신 분들 손 붙잡고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제 딸이 나중에 크면은 이 영화를 꼭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전교조 교육을 받았던 세대로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 교육 잘 못 받았어요. 잘 못 받았습니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지금 10대, 특히 20대 친구들이 이 건국전쟁 영화를 본다라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이 전교조 교육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딸이 지금 아직 많이 어리지만 좀 컸을 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꼭 이 영화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면 우리 손자분들도 만날 것이고요. 조카분들도 만날 것이고 실제 10대, 20대 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손 붙잡고 한 번씩 보러 가주십시오. 그게 더 이 영화를 보는 우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CGV-LA 등 두 곳에서 상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THM을 갔는데 거기서는 또 캐시 대학으로 또 졸업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캐시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캐시 대학으로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서대학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구한 팔자네. 졸업장이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한 학교인데 졸업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학부 때 다르고 THM 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졸업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근데 한 대학에서는 그리스도 대학교로 들어가서 THM까지는 학부 그리스도 대학교, THM 그리스도 대학교, 또 박사과정은 캐시 대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 학교를 가지고 여러 개로 학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학생들이 자꾸 그냥 이름을 바꿔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하니까 기독교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투쟁을 해요. 학교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캐시 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그 총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또 강서대학교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졸업하고서 박사과정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해도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때. 로마에서. 로마가 맞으면 핵무니까 그곳에 가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편지에서 아리스다고가 언급이 돼요. 아리스다고가. 거기가 어디냐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나와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나와 같이 갇힌 자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에 나오는 거, 편지에. 이게 옥중서신에 나와요, 편지에. 이렇게 갇혔다, 내가. 아리스하고 함께. 또 있어요, 어디에.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와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신서에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누가 나와요? 대마가 나와요. 대마는 뭐냐? 아리스다고는 충성을 다해서 감옥 가고 어디가 다 이렇게 해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중동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확정된 건데요. 4조 2천억 원 규모로 2년 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수출을 계약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경사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산 기술로 탄생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고도 15km, 반경 40km 이내의 적 전투기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 천궁을 개량해 만든 천궁2는 보다 빠른 음속의 5배로 탄도탄 요격 능력이 한층 강화됐고 길어진 사거리로 적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됩니다. 한국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사우디 간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에 이릅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과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중장기적인 방산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인 방산 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접국인 예멘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 등의 위협으로 요격 무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앞서 천궁2는 지난 2022년엔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데 대마는 뭐냐? 대마는 결국에는 나중에 오랜 기간 있다가 배신을 해요. 배신자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대마는 바울을 떠난다. 세상으로 간 대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함께 했지만 나중에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대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다. 그런 거예요. 옥중서신에서 옥중서신은 뭐예요? 편지죠.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누가? 아리스다고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그동안에 그와 함께 머물렀다. 늘 함께 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아리스다고의 희생과 봉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봉사의 정신, 열심을 다하는 이런 열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넌 다 됐구나, 너한테 이제 빼먹을 게 없겠구나 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가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열심을 다해서 섬겼고 감옥도 같이 가고 감옥을 안 갔을 때는 섬기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리스다고가.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어떻게 했다? 대우하고 또 뭐 했대요? 중반절에 보니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3절에서는. 가이사랴를 떠난 그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휴식을 취할 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며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에게 가서 신학을 나눠라. 함께 해라.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남쪽에 있는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성읍으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우리가 했죠. 6장 7장에서 했어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막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져요. 다 도망가고, 1, 2 도망가고, 저 도시로 도망가고, 이 도시로,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 E라는 도시, D라는 도시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다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양이고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아니에요.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방에서 세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들을 많이 파견을 하잖아요. 그때 최초에 선교사로 보냈던, 전도자로 보냈던 게 누구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에베소도 가고 두루도 가고 어디로 가고 지금 로마로도 가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떨어졌다? 약
12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고대 도시라는 거예요. 고대 도시. 고대 어떤 도시? 페니키아. 페니키아의 성. 페니키아의 성. 그곳으로서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핍박을 피해서 갔던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 여기다. 지금 가이사리아를 떠난 그 배가 시돈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 배가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갔는데 거기서 잠깐 쉬는 건데 율리우가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거기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자유를 줬다. 바로 이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하고 넘어간 데입니다. 여기가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흩어졌던 곳, 이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율리우스가 친절을 베풀었던 곳,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 했던 그들. 그래서 율리우가 바울에게 지인들을 만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겠죠. 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율리우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베스도 총독이 아까 아그리빠 왕에게 막 이렇게 청문회 했을 때 그 베스도 총독이 이 율리우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잘 모셔라. 이분을 그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잘 당신이 부탁을 했잖아요. 바울을 관대하게 다루라는 그 명령을 했던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바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가지죠. 베스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리우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베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베푸는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요. 그 한동훈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당에 비대위가 됐지만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그 법무부 직원들 많잖아요. 장관이면은 수장 아니에요, 수장. 그럼 그 밑에 몇백 명의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저는 못 찍는 사전투표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못 찍는다, 투표를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장을 못 찍는다는 그런 사전투표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48cm가 넘을 것 같은 투표용지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 투표용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투표관리관 확인란이 있는데 현행선거법엔 사전투표관리관은 용지 인쇄 후에 이 칸에 도장을 찍고 교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반장. 네. 여기 혹시 도장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이게 사전투표는 여러 번 해봤는데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헷갈립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는 대신 직인을 인쇄하는 걸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도장을 찍는 본투표와 달리 하위의 규칙이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가 이번에 수검표까지 하면서 상당히 뭐 공을 들이는 분위기인데 굳이 도장까지 또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여권에서는 그 지난 4년간 부정선거 논란의 사회적 표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더욱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바로 이런 겁니다. 투표용지가 뭐 빳빳하다거나 뭐 색깔이 이상하다는 식의 부정선거 논란도 도장을 직접 찍으면 의혹이 쉽게 해소된다는 겁니다. 자, 뭐 선관위 생각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럴 생각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날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만약 도장까지 찍으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서 투표소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 문제라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선관위와 여권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여권에선 추가로 필요한 날인 인력은 뭐 한 8,000명에서 3만 명 규모고 수십만에 달하는 전체 선거 사무원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문제라면은 여권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용한 것 같죠? 일단 우선 그 선관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를 문제 삼아서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에 가만히 있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나왔었는데 이제 수개표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선관위 준비 철저히 해서 이런저런 부정선거 의혹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늘공이죠, 늘공.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 중에서 한동훈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한동훈이라는 그분은 지금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50대인가 지금? 초반인가 그렇지 아마? 얼마나 했어매요.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나름인 거야. 자기가 베푸르면 베푸른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어쨌든 간에 뭐 이 초등학교 스터디를 뭐 보는 사람만이라도 어디 가서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또 능력이 된다면 물질로 능력이 안 된다면 말 한마디라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우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명령을 배세도에게 명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유를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푸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다에 이르렀더니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배를 마지막 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니 알렉산드리아 우리를 거기다 태웠다죠. 시돈에서 출발한 그 배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루기아의 무다성에 이르렀다. 무다성에. 길리기아. 5절에 길리기아 나오죠. 길리기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길리기아 하면 사도 바울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그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여기가. 길리기아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색계나 하는 그것도 뭐라 하잖아요. 행색계나 하는 그런 지금 이렇게 권력을 지금 가졌던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그 기록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고 그 바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대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면은 최고의 그 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따지면은 서울대. 그 정도의 막강. 거기서 율법을 외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최고의 법을.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루기아의 도시 무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다에. 지금 거기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돈을 출발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건너 무다 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갈아탄다. 이와 같이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무다성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거기 위치한 그쪽. 위치한 북쪽으로, 여기 이곳이 바로 북쪽으로 항해하지 않고, 응?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일리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일리 온 이유가 뭘까요? 일리 온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어요. 부는 바람. 그 바람이